플로어에서 좀 질문하시는 분이 계시면 손들. 저는 사실 백그라운드가 교육공학이기 때문에 우리 부회장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 그 취지에 좀 동감합니다. 좀 이게 성과 중심으로 이렇게 사고가 사실 교육 쪽에 있는 쪽에 이제 HRD 접근하시는 분들이 좀 아까 우리 부장님 말씀한 게 있잖아요. 인풋 레벨에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아웃풋에 대한 고려를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눈이 있지만 저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약간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저기 뭐 프로 스포츠 팀이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개념 그 안에는 보면 팀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근데 팀이라는 개념 안에 보면 사실 약간 소구주 그러니까 약간 그 커뮤니티에 대한 어떤 팀이라는 게 보면 약간 그 커뮤니티적인 어떤 성향이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그래도 약간 조직에서는 이제 어떤 그 가족적인 그 분위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어느 정도는 이제 고려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가족이란 그 성향 중에 하나의 본점이 뭐냐면 어떤 이야기를 해도 받아준다는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트러스트가 기본에 깔려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스포츠팀 안에서 이제 뭔가 이제 팀원들이 자유롭게 이야기 못하는 분위기가 만약에 구성이 된다면 그게 사실 성과가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회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전적으로 동감하는 게 이게 이제 이 자유와 최대한 자유를 보장해 주면서 그다음에 책임에 대한 수반을 따르는 이런 인간형을 앞으로 우리가 길러내야 되는 게 하나의 우리가 방향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세션 ICPDL 파트에 제가 발표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게 이런 여러 가지 팀 어프로치라든지 승가 중심의 어떤 이런 걸 학교에서 계속 이렇게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자율적이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 구체적으로 자기 어떤 비즈니스 커리어를 영위하는 그런 인간을 이제 길러내는 게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부터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현실은 안 그렇거든요. 현실은 여전히 보면은 아까 우리 상무님이 말씀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여전히 안정적인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중시한다면 보장과 안정이 되면 충분히 자기의 성과를 드러내는 스타일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 라이프 스타일을 최대한 반영이 되면은 자기의 성과가 또 나는 사람이 있고 남이 이렇게 간섭을 했을 때 완전히 아까 자기 퍼포먼스 나오지 않는 보장 안정형 자율 보장 독립적인 인간도 있고 다양한 어떤 일의 멤버의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는 저는 약간 여전히 그래도 우리 회장님이 말씀하는 그런 어떤 좀 이렇게 가족적인 측면을 개식하고 그런 부유한 책임이 나오는 그쪽으로만 가야 된다는 것은 현실하고 좀 맞지 않나. 우리나라가 현실하고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한 어떤 구성원들에 대한 어떤 맞춤형적인 어떤 접근, 그 사람의 성향에 맞는 어떤 업무 환경을 이제 우리가 디자인해주면은 맞춤형 여러 가지 측면을 디자인해주면은 다양한 어떤 성과가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포용성이라고 하는 문제도 결국 우리가 같이 닥쳐야 되는 문제인데 이런 어떤 외로운 늑대라든지 하는 사자문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과연 인적 자원 개발하고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을까? 포용성이라는 건 가만둘 수 없을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좀 말씀을 좀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가족과 포용이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업은 가족이 될 수 없다는 부회장님 말씀도 저는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밀레니엄 세대가 바뀌고 사람이 세대의 속성이 바뀌었다라는 그것의 기초를 둬가지고 우리가 HRD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이 두 개가 다 공존하는 게 우리나라의 기업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면서요. 그 다음에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면서 가족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어쩌지 못해가지고 기업들이 쩔쩔매고 있는 이런 과도기적인 이 현상을 보이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업에 가서 리더들을 만나보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대체 날 보고 뭘 가리켜서 내보냈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상무쯤 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세요? 들어올 때는 온갖 것 다 빼줄 것처럼 얘기해서 뽑아놨더니 한 3년쯤 지나니까 승진도 싫다. 일 많이 하는 것도 싫다.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를 챙겨야 되기 때문에 나는 칼퇴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더 이상 일은 많은 범위의 일을 주지 말아라 라는 그런 모습들이 팽배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교수님 말씀하신 이 가족적인 모습, 후보들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주전 멤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승진하지 않겠다는 건 더 이상 월급이 한 5천만 원쯤 되면 난 이거 가지고 충분하고, 더 이상 나한테 일도 많이 시키지 말고, 그 다음에 퇴근하는 거 막지도 말라라는 이런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자율과 책임이라는 것이 어디서 생겨날까요? 라는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을 많이 생각하게 만드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주의 중요하죠. 그 다음에 후보도 중요하죠. 원팀이면 이 원팀이 됐다라면 이 후보니 선발인 이런 거 없이 같이 팀을 이루는 게 원팀이겠죠, 개념상. 그런 가운데서 자율과 책임이 없으면 원팀이 될 수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저는 이제 그러니까 미래의 이제 디지털 시대를 어떻게 포용할 것인가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저는 이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가족은 다 좋은 것만 생각하는데요. 나쁜 가족도 많아요. 네. 개판도 많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그 다양한 함의 중에서 참 좋은 의미에서 가족을 해석하고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나쁜 의미에서만 해석하고 악용하는 가족원도 뭐 있긴 있는 거잖아요, 경우에 따라서. 그래서 이 가족이 주는 좋은 의미를 잘 추출해서 그걸 유지해 나가되, 스포츠 팀도 이상한 데도 많잖아요. 돈도 제대로 안 주고. 이제 좋은 프로스포츠 팀, 프로페셔널 프로스포츠 팀의 좋은 점을 좋은 가족의 컬처가 적응해 나가는 것이 핵심이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저는 공감이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최근 저희 회사에서의 변화는 MES라든지 이런 제조 부분에서의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것들을 지난해 시행했고요. 그다음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최근에 저희 비즈니스에 대한 모델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저희 유한키멀리 같은 경우는 기저귀를 판매하는 회사인데, 과거에는 오프라인에서 대부분의 제품을 팔았다면 10년 전부터는 이미 온라인 시장으로 갔고요. 더 이상 이제 저희가 보이지 않는 고객들, 무엇이 고객을 선택의 권이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파는 것 자체도 이제는 온라인 플랫폼에 어떻게 하면 팔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컨대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기술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데, 기술적인 문제, 디지털 기술 부분의 영역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개선하고 소비자들한테 그걸 응답해줘야 되는데, 기술이 없으면은 가족이 필요한 게 아니라 각각의 기술을 어떻게 결합해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스포츠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서로의 생존을 위해서는 디지털 기술이라는 걸 기반으로 해서 그 정도를 갖추지 않으면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서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정말 그 기술이 너무나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간에 프로스포츠 다음에 안 되면 기업 생존하기 어렵다는 거고, 그거는 저희한테 정말 너무 합격하게 다가오고 있고요. 과거의 소비자들이 저희 고객지원센터 콜센터라고 말씀드리죠. 거기에 제품에 관련돼서의 96%가 지불을 해왔거든요. 4% 정도가 각각 서비스에 대한 것 같다면 10년 만에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요. 4%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96%는 서비스에 대해서 지휘를 하고 있어요. 완전히 그 도표를 10년 데이터를 보면서 이렇게 많은 변화가 생겼구나. 그리고 저희가 이제 생존할 수 있는 거는 정말 소수에서가 아까 디지털 용병이라고 말씀하셨고 임시시라고 했는데, 아까 우리 김경준 부회장님께서 굉장히 큰 의미에서의 디지털 용병과 임시직에서 얘기했는데, 사실은 저희는 비즈니스 플랫폼이 바뀌었던 그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디지털 용병이 정말 소수거든요. 그분들이 경력지로 지금 들어와 있고요.
아주 소수인 그분들 그리고 임시직으로 그 기술들을 연결시켜서 해주시는 분들이 오히려 저희 회사의 모든 조직과 구성원의 역할들을 가장 잘 알고 있고 비즈니스를 갖다 움직이고 있고 비즈니스에다 가장 큰 리스크를 컨트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은 프로페셔널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필요하고 디지털 기술이 없으면 아예 저희 같은 제조업 기반의 회사인데 불구하고 문제 해결할 수가 없는 단계에 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까 그 굉장한 컨퍼런스 체인지라고 하는 부분이 저희 회사에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다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인적 자원에 대한 정확한 프레임과 이것들이 왜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지금 어느 누구도 설명을 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이 같이 다 지금 오수순되고 있다 보니까 굉장한 혼란을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서로 간의 마음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근데 결국은 기업이 같이 성장과 생존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학과 그들과 같이 그래서 기업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의 협력이 있지 않으면 더 이상은 사실 기업 생존하기 어렵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경영학이 가야 될 길이 뭔가를 좀 생각을 해보면요. 경영학은 제가 볼 때는 저희는 세계라고 그냥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규범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경영학은 노모티브한 어떤 노험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 일어나는 데 우리가 빨리 어떻게 어댑트할 것인가를 가르치고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빨리 변화시킬 것이냐. 그래서 경영은 저는 변화의 학문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의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규범을 우리가 정의하지 않잖아요. 뭐 가족의 규범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이제 저도 이제 깜짝 놀라는 게요. 지금 유학생 법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스마트 팩토리 한다고 심지어 조그만 기업까지 쫓아가왔어요. 실제 제가 공부를 하고 싶어서 CEO들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보니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조직 구조에서 가장 많은 인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생산직이라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이 그것 때문에 간접 인력들이 상당 부분의 생산직과 영업직들을 컨트롤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도 아시죠? 여기 생산직에서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느냐면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 팩토리로 진화가 되면서 뭐냐면 요새는 기계에 대한 유지 보수를 소프트웨어 에이전트가 다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베트남에 있는 공장도 서울에서 다 원격으로 다 수선하고요. 안 되면 그 주위에 그거를 수선할 수 있는 사람을 아웃소싱하는 업체를 가가지고 그것을 수선해주는 정도로 좀 이제 바뀌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가고 있거든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커다란 변화가 뭘 불러들이고 있냐면 지금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이제 물론 이게 복잡한 정치적인 관계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미국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뭐냐 두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하나는 미국의 시장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중국에서 만들어가지고 물건을 실어서 미국으로 보낼 거잖아요. 시장은 거기에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람이 필요 없던 시대가 전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스마트 팩토리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은 노사관계라든지 복잡한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는 생산직 사원들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 전부 다 플랫폼 비즈니스, B2B도 지금 플랫폼 비즈니스 다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가고 움직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가장 중추적인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생산직과 마케팅, 영업 인력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어들 확률이 굉장히 높다. 자, 그러고 나면 조직 구조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조직 구조의 모습은 전혀 아닐 거다. 단순히 몇 사람을 우리가 모아가지고 가지고서 지시하는 그런 구조가 아닌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지 모르는 그런 어떤 새로운 구조가 갈 거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 해체 현상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되고 그 해체 현상이 가장 필요한 인적 자원이라든지 이런 개념들 우리가 가족을 우리가 메타포를 이용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인데 새로운 생각으로 우리가 해내지 않으면 아마 경영학도 생존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직까지도 전혀 BTS가 왜 그렇게 인기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제 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제 아들은 지금 30대 중후반 정도 되는데요. 그놈한테 물었더니 자기도 모른대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근데 며느리가 제 아들하고 좀 나이 차이 나서 지금 30대 간 넘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며느리는 알더라고요. 그 얘기를. 결국 말하자면 저 같은 사람들은 컴퓨터라고 하는 것을
30대 가까이 돼서야 미국 유학에 겨우 가서야 조금씩 뭐 이렇게 했고 결국 뭐 네트워킹이라고 하면 한참 뒤에 있잖아요. 지금 이 아이들은 그때 태어난 아이들 아닙니까? 우리들이 과연 그런 아이들의 길을 마고 인적장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는지 한번 좀 되돌아봐야 돼. 우리가 자격이 있는 거죠.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우리와 다른 어떤 그런 세상을 사는 사람을 우리가 디자인하고 개발하고 교육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요새 그 밀레니엄 세대에 대해서 그 세대차 나는 것은 또 하나의 굉장히 학문적 부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고 봤더니 굉장히 나르시시즘, 그게 굉장히 자기 잘나가서 사는 그런 세대가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의 그 성질은 또 하나는 성질은 신경병적 그 우리로 말 약간 미친 듯한 그런 그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굉장히 좀 다른 아이들, 그런 아이들하고 이제 우리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고, 그 사람들 우리가 기를 수 있습니까? 한번 같이 좀 생각을 해주시고, 오늘 말씀해 주신 회장님과 토론분들 함께 박수를 받아주시고